오늘은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 가짜 여행제가 지금 판매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사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법, 약사법 같은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개인정보나 의료 데이터 이런 분야에서 자문과 소송을 주로 하고 있는 최미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약사님과 함께 이 부분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한국에서 주소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분들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죠. 가짜 여행제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분들께서 실제로 되게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가짜라는 게 밝혀졌을 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첫 대처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가짜 영양제를 구입한 걸 아시게 되면 너무 화도 나시고 아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은 제품을 구입한 온라인 플랫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위조 제품을 내가 구입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빨리 통지를 하시고요. 환불을 일단 요청을 하셔야겠죠. 금전적 손해를 일단 배상을 받으셔야 하니까요. 온라인 플랫폼에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판매자의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연락처라든지 소재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상에서 보시고 반드시 캡처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플랫폼에서는 회수하지 않고 그냥 폐기하셔라 라고 안내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시면 안 되고 일단은 증거로서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영양제를 먹었어요. 먹고 몸의 이상을 만약에 느끼셨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셔야겠죠. 검사를 하는 이유는 소견서나 진단서를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것들을 일단 받아 놓으셔야지 영양제를 먹고 내가 받은 피해를 나중에 입증하기가 좋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이걸 고소를 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미리미리 이렇게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저도 그냥 버린 영양제들이 있어요. 가짜인 걸 알고.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판매 기록만으로도 그래도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죠. 저희 구매 내역 들어가 보시면 어떤 제품을 팔았는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입증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상품이 실제로 위조 제품이 나에게 왔다, 나에게 배송됐다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내가 실제로 받은 제품이 이 판매자의 그 홈페이지에 있었던 그 제품과 전혀 다르다. 이런 것들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한테 그게 없다면 그걸 입증하기 좀 어렵겠죠. 지금은 소비자께서 식약처나 어떤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행정기관에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제가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수입하는 절차도 관여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 여러 정부기관이 관여가 되잖아요. 예. 거기에서 어떤 기관이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가 정리되지 않아서 그런 걸로는 보이고요. 식품이라는 걸 전제로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식품위생법에는 일정한 수의 소비자가 식약처라든지 시도지사에게 이런 가짜 영양제 아니면 이 판매되는 그런 시설, 그러한 문제되는 제품의 수거라든지 그 판매와 관련된 서류를 보도록 해라라고 요청하는 절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위생검사 요청 규정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피해자한테 동일한 피해를 당한 5명 이상의 소비자가 모여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비자 단체가 나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나 지방 식약청도 할 수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등도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명의 소비자가 모여서 유관기관을 움직이게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피해자로부터 이런 동일한 피해를 받았다라는 증거를 확보해서 요청을 하셔야지 행정조치를 나아갈 수 있겠죠. 5명이 안 모이면은 행정조치를 그러면 안 하는 거. 그쵸. 수는 맞추셔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맞춰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형사처벌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 저는 이걸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사기죄잖아요, 사실은. 지금 약사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죄가 이제 사기죄거든요. 이렇게 소비자를 속여서 이제 위조된 상품을 판매하고 그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요. 사기죄 처벌 수위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습니다. 벌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기죄 말고도 어떤 식품위생법 같은 법령 위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식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되는 법령들이 있잖아요. 법령의 위반 이슈도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일단 식품위생법 보시면 위에 식품 판매 금지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짜 영양제처럼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지도 검증이 안 되고요. 어떤 제조 공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어떤 제조처에서 제조했는지 전혀 검증이 안 된 경우잖아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염려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도 있겠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폐기나 영업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됩니다.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사기죄와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식품에 관한 법이다 보니까 이 경우는 징역 또는 벌금 이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과도 가능합니다. 병과라 함은 예를 들어서 징역만 선고한다든지 벌금만 선고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같이 선고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는 몰랐습니다 안 통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행정처분은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 설령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사처벌은 그렇지 않고요. 무조건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단순히 몰랐다라는 것은 정말 과실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 같은데요. 가짜 영양제인지 저는 진짜 몰랐는데요?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면책이 되진 않아요. 자기가 충분히 이게 정말 정상 제품인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구입한 걸 팔았다면 책임을 안 질 수 있지만, 전혀 이게 정상 제품인지 아니면 위조 제품인지 확인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굉장히 부주의하게 수입을 해서 팔았다면 그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또 저희가 사고자 했던 제품이 아니니까 어떤 네. 광고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식품표시광고법이라는 또 법이 있는데 이 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건에서는 영양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이걸 영양제라고 할 수 없는데 가짜 상품인데 이걸 영양제처럼 인식하도록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짓 표시에 해당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되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요. 죄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징역과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외에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겠죠. 제가 또 우려되는 게 지금까지 제보가 들어왔던 가품들은 판매자분들이 다 외국인이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처벌이 가능할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대표자 명의 외국인인데 국내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실 있었겠죠. 이런 가짜 영양제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위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가짜 영양제를 불법적으로 제조를 한다든지 지금 사안처럼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그 외국인도 이 형법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고발을 만약에 진행한다라고 보면 판매자 정보에 있는 사업자 등록 그 소재지라든지 거기에 있는 대표자명을 이제 특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상대로 수사를 먼저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실제 대표 내지 실제 판매자도 잡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범인을 정말 잡을 수 있습니까? 범인을 처벌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그게 막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 또 관여되어 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를 내고 사실 판매자 명의 이렇게 돼 있어도 실제적으로 업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잠적하에 해버린다든지. 저도 이 사건 접하고 나서 이제 쿠팡이라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서 해외 직구 상품을 쭉 봤어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관여가 되어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체로 어떤 손해배상 같은 소송을 하면은 어떨까요? 피해자분들께 효과가 클지 아니면 개별로 진행해도 비슷할지 궁금합니다. 현행 법령상 집단소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집단소송은 증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비슷한 형태로는 단체 소송이 존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소비자 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이 단체성을 충족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단체 소송보다는 또 공동소송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조금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선정 당사자 제도를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이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진행보다 좀 더 나을까요? 사실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의 사정에 따라 너무 다를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피해 규모가 또 크지 않다면 비용적 측면에서는 혼자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을 모아서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공동소송을 하게 되면 증거도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검토한 후에 함께 제출할 수가 있어요.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공동소송이 좀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이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이게 개별적으로 진행할 때랑 예를 들어서 10명이 공동 소송을 할 때랑 아.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혼자 하는데 드는 비용이 일단 기본 비용이 드니까요.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면 그 참여하는 수만큼 사실 비용이 좀 세이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몇십만 원이 듭니다. 뭐 몇백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개인정보 침해 사고 일어나면 뭐 몇백 명, 뭐 많게는 수천 명이 함께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소송 비용이 뭐 10만 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20만 원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참여를 해봤었거든요. 예. 근데 제 기억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케이스들은 좀 피해자가 많은 경우죠. 1,000명 이상. 그런 경우에는 많이 이제 비용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 소송을 하게 되시면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백만 원대죠. 네, 그래서 비용의 차이는 조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쿠팡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이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플랫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통신 판매 중개자에 대한 법적 의무의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면책 규정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 같은 경우도 2번 정도 사전 고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지를 잘 아마 보지는 않으실 텐데 그 쿠팡 홈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쿠팡은 통신판매 중개자이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구가 결제하기 직전에도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고지와 관련된 의무는 이미 이행을 하고 있는 점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이 된 거잖아요. 쿠팡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 꼭 그렇진 않나요? 현행 이 전자상거래법의 한계가 바로 여기서 약간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짜 영양제 같은 허위, 위조 상품에 대한 얘기잖아요.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여러 정보만 확인해서 이런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라 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업자가 파는 제품이 진짜 제품인지 이게 허위 제품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판매자가 파는 제품이 실제 제대로 된 제품인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법령상으로는 쿠팡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자분들께서 쿠팡을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을까요? 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법과 관련된 판례는 아니지만 과거 대법원에서 상표권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판결을 한 적이 있어요. 간단히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조 상품의 피해자로부터 이 제품은 뭔가 등록된 상표를 침해하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다. 그래서 당장 게시물을 삭제해라 또는 뭐 중단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방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방치했을 때 결국은 방조자로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영양제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영양제 가짜예요 라고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요구들을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됐다면 판매자가 계속 판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사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판례와 같은 논리로 온라인 플랫폼도 방조자로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 판매자는 계속 제가 볼 때는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이 생기고 새로운 가짜가 영양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방조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가 없다. 그쵸. 새로운 판매자면 이제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사실은 이 판매자가 동일한 판매자인지 등록할 때는 아마 확인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검증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자들이 계속 사업자를 바꿔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면 처음에는 쿠팡에서는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A라는 제품에 대한 위조된 상품이 너무 많아서 이거에 대한 피해 사례가 이미 접수가 돼서 한번 판매 정지가 됐고 더 이상 그 판매자는 동일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 있어서 동일한 또 제품을 등록을 해서 팔겠다고 판매자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럼 사업자 번호가 달라도 쿠팡은 사실은 조심을 해야겠죠. 아마도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기본 정보만 가지고 판매자를 아마 등록시켜 줄 텐데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100% 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냥 평소처럼 형식적인 검증을 거쳐서 계속 등록해 주었다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외에도 제가 알기로 아마존
아마존에도 예전에 가짜 여행지가 상당히 유통이 되고 있었어요. 해외는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규제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도 사실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어떤 가짜 상품 판매는 사실상 플랫폼을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2020년에 처음으로 Shop Safe Act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전자상거래에서 위조 상품의 심사를 통한 플랫폼에서의 위해한 제한 금지법이라는 법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이걸 줄여서 이제 Shop Safe Act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에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좀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서 위조 상품 판매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강화하게 되면 플랫폼 산업이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근데 이러한 산업의 위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 있는 법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아직 안 됐네요. 대신에 2022년도에 연방법으로 제정된 Informed Consumers Act라는 법이 있거든요. 소비자 정보 알림법이라는 법인데요. 이 법이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이에요. 이 법은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좀 높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플랫폼이 수집하고 검증하고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소비자 정보 알림법도 판매자가 제공한 그 신원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을 받아도 플랫폼이 이걸 인증할 수 있는 체계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판매자가 있다면 그 판매자의 판매를 정지하는 정도의 조치밖에 취할 수가 없거든요. 판매자가 예를 들어서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한다든지 법 적용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어서 한계가 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이 어떤 방향일까요? 네, 사실 한 분의 피해자가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선임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 단위가 이제 몇백 단위이다 보니까 혼자 피해를 봤는데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걸 한다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결국은 이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부터 찾는 작업이 필요한데 일단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피해자분들이 좀 일정 수 이상 모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모여서 공동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 판매자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 그다음에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모으신 다음에 식약처 같은 유관기관에 위생검사 요청하는 방법도 아까 있다고 또 말씀드렸고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사실 가장 현실적인 조치로 보여요. 단순히 저희가 왜 국민신문고에 진정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사실 바로 어떤 조치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법령의 근거에서 이런 조치를 해달라. 다만 증거가 조금 필요하겠죠. 저희가 판매자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 동일 피해로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요청을 하시면 나중에 식약처에서도 행정 조치를 또 하기에 또 근거가 마련이 될 것이고 행정 조치를 통해서 또 증거가 더 모이면 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것 같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공동 대응이나 어떤 SNS 공론화 같은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공동 대응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미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큰 문제다 이런 인식이 일단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자꾸 보도된다든지 그래서 공론화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고 하면 소비자들도 이런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네 그럼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범죄에 덜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피해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들려드릴 생각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소비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어떤 물건을 사실 때 시가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거나 리뷰가 너무 적은 경우들은 사실 구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직구 상품의 경우에는요. 근데 만약에 꼭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매하면서 판매자 정보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판매자 정보를 꼭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두시고요. 제품을 만약에 받으셨는데 가짜 영양제 같다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면 플랫폼에 즉시 그 사실을 통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판매가 중지되게 해달라. 다만 좀 근거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항상 어떤 법적 조치를 만약에 나중에 하게 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기록하시고 증거를 좀 확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복용을 하셨다면 특히나 건강에 이제 해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좀 가보셔야 하고요. 오늘 이렇게 약사님이랑 나눈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셔서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안전하게 영양제를 구매하고 드시는데 문제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들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변호사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소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판매자에게 형사와 민사 고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식약처 같은 행정기관에 어떤 검사 요청을 할 것인가로 나뉘는데요. 제가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본 바로는 형사나 민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에 비해 보통 크지 않습니다. 가짜 영양제 구매 시 피해 금액이라고 한다면 우선 구매 비용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있을 것인데요.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흔히 있는 위장장애나 피부염 같이 조금 쉬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피해 정도로는 큰 금액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개인이 혼자 하기보다 비용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쪽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다만 판매자가 거의 외국인인 만큼 소송이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한편 식약처 같은 행정기관에 위생검사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처럼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받은 5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면 위생검사 요청을 추진할 수 있죠. 위생검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견된다면 행정처분과 또 다른 형사고소를 기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위생검사 요청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폐업을 해버린다면 검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품 판매 업체의 대부분은 이미 폐업을 하고 새로운 회사로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대처를 지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해봤는데 먼저 팔로워 분들의 피해 사실을 종합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가품을 구매한 팔로워 분들이 얼마나 있고 어떤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 먼저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무엇이 있을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을 국가기관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인지한다면 국민청원이라던가 어떤 소비자 단체와의 협업으로 앞으로의 가품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법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설문지 링크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가짜 영양제로부터 피해를 본 분께서는 링크를 통해 설문지에 가품 판매자의 상호명과 가품의 제품 이름 등 간단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사례들을 취합해보고 추후 진행을 어떻게 할지 공유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